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박사과정 동안의 나의 하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에 결혼을 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알링턴이란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저는 둘 다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각자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박사과정 내내 우리는 자동차 한 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내가 등교할 때 저를 태워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아침 8시에 내려줍니다. 그렇게 저의 하루 일과는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겨울에 제가 공부하던 곳을 다시 찾아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경영대 건물 3층에 디파트먼트 오브 매니지먼트가 있었고 그곳에서 제가 박사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가장 끝에 있는 자리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4년 반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오전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오전에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연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페이퍼를 쓰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혹은 박사과정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매우 졸리기 때문에 저는 1시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워싱턴 근처에는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조지 워싱턴 대학과 백악관은 걸어서 5분 거리였고 조지타운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걸어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걸으면서 저 역시도 관광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2시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제 머리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주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단순 업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논문들을 읽고 요약하거나 데이터를 정리하는 등 단순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답답해지면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동료들을 찾아가서 수다를 떨거나 그들의 연구 및 티칭 노하우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조언 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수고한 하루의 작은 보상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었습니다. 당시 캠퍼스 내에는 푸드 트럭이 있어서 다양한 음식들을 팔았는데요. 인도 카레, 아프간 케밥, 프라이드 치킨 등등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박사 동료들과 함께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집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시켜 먹었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시추안 파빌리온이라는 중국집인데요. 거기 마파두부가 예술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임시 휴업으로 나오네요. 저녁을 먹고 나면 때로는 저녁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저녁 강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정도가 되면 아내가 학교로 와서 저를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박사 과정은 자신만의 루틴을 찾아서 최대한 단조롭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박사 과정 동안의 저의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지도 교수님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에 아마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상 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역시 많이 경험했고요. 저의 경우 MBA 시절에 감사하게도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영문 보고서 형식에 익숙했던 저는 논문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되니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재영씨, 제가 논문을 읽다가 논리에 허점이 보이거나 앞뒤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우면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해주셨는데 6개월 동안에 논문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도 교수님은 저를 많이 아끼시는 마음에 혼을 내시고는 꼭 쌀국수집을 가서 쌀국수를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쌀국수는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메릴랜드의 쌀국수집이 그립네요. 사실 저는 논문을 이미 40장 정도 쓴 상태였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앞에 한 장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니 저는 앞부분을 고치면서 그에 따라 뒷부분도 함께 고쳐야 되는 노력을 매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저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탓하며 매주 좌절의 연속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훈련이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 자꾸 사오정처럼 딴짓을 하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결국 폭발하셨고 저는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저의 부족함에 많이 자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박사과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사과정 선배님으로부터 좋은 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도 교수님과 미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땡큐 이메일을 보내면서 미팅에 대한 요약 및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보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 역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박사 학생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도를 나아갈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지도를 함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지도 교수님과의 만남의 횟수와 박사과정 학생의 성과는 반비례한다는 시사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 교수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박사 학생은 손이 덜 가지만 지도 교수가 일일이 지도해 주어야 하는 학생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야 하고 피로감도 커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 및 방법론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을 가르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 교수님께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박사 과정 디서테이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님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지도 교수님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박사과정 동안의 티칭 훈련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3년차부터 티칭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조직행동, 리더십,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제가 티칭을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경험했던, 그리고 좀 나눴으면 좋겠던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조직행동 제가 TA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규모 수업이어가지고요,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첫 번째 미팅에서는 교수님께서 이제 300명을 대형 강의실에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3명의 TA가 100명씩 맡아가지고 또 만나서 추가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TA였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을 2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50명씩 추가적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제 첫째로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학생들 중에 좀 도전 정신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좀 도발하거나 때로는 뭐 좀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이렇게 괜히 노려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접하게 되면 강사 입장에서는 당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색은 안 하지만 당황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페이스에 말리면은 또 학생들은 그거 보면서 또 이렇게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특수한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자꾸 눈이 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좀 어려운 질문 같은 거를 던졌을 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매 학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챌린지를 가하는 학생들이 매 학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안고 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의 시간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거를 좀 구분하는 게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토픽들이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젠더 이슈 같은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행동 같은 경우는 뭐 폴리티컬 이슈라든지 아니면 컨플릭트라든지 아니면 섹슈얼 허래스먼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예시를 들음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그 문화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강의 시간에 하게 될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다른 TA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를 청강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명의 다른 이제 TA들이 같이 이제 그 같은 과목을 놓고서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기 이전에 다른 TA 그 수업을 제가 청강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저 친구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끌어 가는구나. 제가 이제 노트도 하고 그것의 어떤 뭐 장단점 같은 것들을 제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플러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MBA를 대상으로 리더십을 이제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MBA 학생들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일하거나 공공기관 아니면은 큰 회사의 매니저급 이런 사람들이 학생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잡 마켓에 나와 있어서 잡 인터뷰가 거의 매주 이렇게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잡 인터뷰가 월요일 날 잡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이제 그 해당 지역으로 날아가 가지고 준비하고, 월요일 날 인터뷰하고, 화요일 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항에서 채점하고 공항에서 학생들을 응대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고된 그런 스케줄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2월 정도에 오클랜드 대학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을 우리 MBA 학생들한테 알렸어요. 아, 나 이제 교수가 됐다. 그랬더니 막 학생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그 MBA 학생들 많이 생각이 나고, 저한테 있어서는 참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 생각해보면은 좀 힘든 경험이었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티칭을 영어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달리 보면 학생들은 저한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영어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불안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한테 좋은 그 정보를 전달하고 좋은 가치관을 이제 심어주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게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티칭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 수업을 듣고서 뭔가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면 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박사 과정 때 티칭 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코너스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 과정 동안에 티칭할 기회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물론 깨지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영학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제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종합시험을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스스로 복귀하며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디서테이션 주제를 박사과정 1학년에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당시 저의 디파트먼트 최역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요. 가급적 빨리 디서테이션 주제를 정하는 것이 험난한 박사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한 등대처럼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교훈에서 비롯된 조언입니다. 저의 경우 박사과정 초반부터 리더십과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해당 분야에 대한 디서테이션을 쓸 수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연구 방법론 및 통계 공부에 박사과정 초기 2년을 투자하라는 팁입니다. 사실 모든 연구는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X라는 변수가 증가할 때 Y라는 변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이론과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통계 기법과 통계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구 방법론의 가장 기본은 상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계의 기초를 박사과정 초반에 착실하게 다지는 것이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지 고민하며 진로 설정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라는 점입니다. 경영학 분야에는 수많은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공들이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를 시작한 2008년도에는 저는 조직행동 그리고 리더십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역량의 한계 및 시장의 포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엔터프레너십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고 미국 경영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엔터프레너십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엔터프레너십에 대한 관심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우 높지만 당시에는 해당 분야가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주변에 안트프렌십과 관련돼서 좋은 연구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트프렌십이 어떻게 대학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씻히고는 합니다. 사실 저보다 훌륭하신 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게 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록에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오늘은 박사과정 마지막 관문인 학위 논문 디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디서테이션은 프로포절 디펜스와 파이널 디펜스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프로포절 디펜스는 제 논문의 개념적 아이디어를 디서테이션 커미티로부터 검증받는 단계입니다. 프로포절 디펜스는 20분 정도 발표를 하고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시던 교수님들이 그날은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것인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디서테이션 커미티 멤버 중에 저에게 사전에 아주 중요한 팁을 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발표를 할 때 긴장해서 절대로 빨리 말을 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말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향후에 잡마켓 리서치 발표를 할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대방의 질문에 저의를 반드시 파악하고 답변하라는 팁을 또 주셨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표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면 질문자는 더더욱 어려운 질문으로 발표자의 혼을 빼놓게 되는데요. 한번 페이스에 말리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반 질문이 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및 질의응답이 끝나고 저는 퇴장하고 디서테이션 커미티는 저의 프로포저를 통과시킬지 여부를 토론하게 됩니다. 30분 정도의 토론을 거친 뒤에 저를 다시 불러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포절 디펜스가 파이널 디펜스보다 더욱 긴장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로포절 디펜스를 무사히 마치고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저는 2012년 11월 1일에 파이널 디펜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관문이라서 떨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펜스를 통과하면 박사는 되겠지만 아직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딱한 사정을 잘 아셨던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한 선배님께서 집으로 저를 부르셔서 파이널 디펜스를 통과하기 위한 특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찍은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어디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 다시 그날 영상을 보니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선배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저는 파이널 디펜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박사과정 마지막 학위 논문 디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오늘은 잡마켓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저만의 팁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잡마켓에 나온 2012년 당시에 저는 컨퍼런스 인터뷰, 폰 인터뷰, 그리고 캠퍼스 비지팅 인터뷰 등등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세로 떠오르는 인터뷰는 아마도
화상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인터뷰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본질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연 잡 인터뷰를 통해 면접관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는 과연 지원자가 티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지원자가 우리 학교 교수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지원자가 우리 학교에 올까? 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영대학교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리서치 스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국의 대학들을 리서치 스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무조건 리서치 성과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박사과정 동안에 좋은 저널을 퍼블리케이션 했는지 또 앞으로 계속 그럴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은 밸런스드 스쿨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오클랜드 대학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리서치 성과도 중요하지만 티칭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칭 스쿨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서치보다는 지원자의 티칭 능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캠퍼스 비지팅 인터뷰를 할 때 리서치 발표와 더불어 티칭 발표도 함께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인터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Why our school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하버드 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Why Harvard?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Because it is Harvard 라고 대답하면 면접관이 흐뭇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유명 대학의 경우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스쿨이 아닌 밸런스 스쿨이거나 혹은 티칭 스쿨의 경우 Why our school에 대한 질문을 잘 준비하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샌디에고에 있는 밸런스 스쿨에 지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Why our school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날씨 봐라.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지원 안 할 수 있겠니? 라고 되물으시면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혹은 미시간에 있는 밸런스 스쿨에 지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시간은 겨울이 춥고 길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날씨 봐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의 심장 같은 주입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이 스마트폰 이후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에 있는 대학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것이 너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 인터뷰를 마치기 직전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잡마켓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몇 가지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호입니다. 네, 오늘은 박사과정 포기하고 싶을 때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주제로 얘기할 때 좀 꼰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데, 그래도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힘들 때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가끔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박사과정 당시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제가 종합시험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박사과정 분들이 종합시험 떨어지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이제 투아웃이니까 6개월 뒤에 재시험을 보고 너의 그 생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웠죠, 그때는. 예, 어떻게 잘못하면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박사과정도 못 끝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둘째로는 제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굉장히 이제 축하받아야 될 시기였는데 아쉽게도 제가 종합시험을 떨어지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잠도 잘 못 자고 애도 잘 케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 역할을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나의 역할은 연구자로서 수양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의 역할은 연구자로서의 수양이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삶을 단순화시키고 당장 불필요한 일들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운 배우자의 도움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학생이라서 육아를 위한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한국에 비해서 산후조리하는 그런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배우자의 도움과 희생으로 저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절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박사과정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부가 좋고 또 연구자로서 한번 인생의 승부를 걸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또 멀리서 저를 응원해주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국 및 인도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두 국가들이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 유학생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정말 절실해 보임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잡을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를 보면 뭐 정착 못하면 그냥 한국으로 가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임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 반성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존버 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 상황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변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하면 나도 거기에 맞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보면은 계속 이제 선수들이 뛰잖아요. 공격수도 뛰고 수비수도 뛰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언제든 기회를 포착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사실 조직 행동 그리고 리더십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잡막해서 나와서 그런 포지션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역이 이미 포화가 돼서 정말로 탑스쿨이 아니면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조직행동 리더십을 이렇게 하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결정한 게 기업가 정신으로 포지셔닝을 다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후에 면접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고 지금 이제 오클랜드 대학에 와서는 제가 조직행동, 리더십, 기업가 정신 3개를 모두 다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타짜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저에게 모질게 대하는 교수님은 사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과 내에 있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직원 분들도 있고 동료 박사과정 분들도 있고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뻔한 얘기 같은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해서 나를 돕기도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를 찾아라 라는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싶어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만 간신히 이룰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해야지만이 실력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제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5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